예, 반갑습니다. 구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시코드라는 악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아주 그렇게 뭐 듣지 못할 악기도 아니고요. 세상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악기라 가지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시코드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연을 가진 악기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서려 있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마 여러분이 대표적인 건반 악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아노를 뽑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요, 그 서양음악사에서 피아노가 오늘의 위치, 오늘같이 주역이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한 많이 잡아야 200년 정도일 겁니다. 1000년이 넘는 서양음악사 중에. 게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지닌 것은 아마 오래 잡아도 한 100년, 150년 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이 썼던 피아노, 지금과 너무 다르고요. 슈베르트가 썼던 피아노, 쇼팽이 썼던 피아노 다 제각각 다릅니다. 물론 소리도 다르겠죠. 그렇다면 한 300년 전,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바로크 시대라는 시대인데, 이 바로크 시대에 제가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크 시대라는 것은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조금은 과장되고 그런 도전정신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대륙이 막 발견되고 뭐 천둥소리에서 지둥소리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또 굉장히 음악도 마찬가지였겠죠. 악기만 해도 너무나 다양하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뭐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양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시코드는 그런 시대에, 딱 그런 시대에 이제 주역이었던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크 시대 때 있었던 건반 악기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파이프 오르간 잘 아시죠? 대성당 가시면은, 유럽에 가시면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오르간들이 있고요. 뭐 대성당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실내에서 연주했던 포지티브 오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주용으로 편안하게 썼던. 뭐 어떤 악기를 보나 바로크 시대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었죠. 또 하나 클라비코드라는 악기 있습니다. 이거는 화려한 장식과는 좀 반대되죠. 굉장히 소박하고, 그래서 좀 가난한 서민의 악기라고 불렸었는데, 원리는 피아노랑 굉장히 거의 같습니다. 조그만 현을 때리는 악기였습니다. 건반이. 그래서 소리는 굉장히 작지만은 두 팔로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손쉽게 서민들이 연주를 하면서 즐겼던 그런 클라비코드라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요. 가이겐베르크,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악기인지 혹시 생긴 걸로 봐서 짐작이 가시나요? 유튜브에서 가이겐베르크라는 걸 쳐봐서 연주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를 건반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은 이 원통이 돌아가면서 현을 마찰시키기 때문에 건반으로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또 버지널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합시코드가 보시면 알겠지만 꽤 사이즈도 크고 좀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랜드 피아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버지널 같은 경우는 이 소박하게 집에서 치는 합시코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업라이트 피아노 집에 많이 두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합시코드의 업라이트 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소박하고 작은 그런 합시코드입니다. 또 비슷하게 스피넷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집에서 공간 차지하지 않고 작게 쓰는 그런 합시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사실 피아노라는 게 없진 않았습니다. 초기 피아노, 최초의 피아노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포리 피아노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모차르트가 썼던 이 포르테 피아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아노들이 발달해서 오늘날 여기 무대 앞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합시코드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합시코드가 피아노로 발전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소리내는 원리가 피아노 같은 경우는 현을 때려서, 망치가 현을 때려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통 자체가 전혀 다른 두 악기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그 건반 악기 속에서 바로크 시대 때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합시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시코드는 그럼 소리를 어떻게 내냐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현을 해머가 때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둔탁한 그런 성격이 있는데, 합시코드 같은 경우는 현을 튕깁니다. 튕긴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하프나 기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반에 연결된 조그만 새 깃털로
이렇게 튕깁니다. 그래서 아마 잠깐만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뭔가 좀 기타나 하프 같은 약간 유사성이 느껴지시나요? 네, 튕기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에는 없는 굉장히 청아하다 그러나요? 클리어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는 이제 좀 다르게 불렸는데요. 합시코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상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독일에서는 챈발로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은 뭐 이 셋 중에서 편한 걸로 부르고 있습니다. 합시코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챈발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시코드가 이제 역사가 워낙 또 300년이 넘도록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또 나라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변종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재미있는 사실은 그 나라마다 언어가 있잖아요. 이 음악이라는 게 언어를 또 따라가다 보니까 나라마다 추구하는 음색이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합시코드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굉장히 날렵하죠. 날렵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세고 터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마치 이탈리아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프랑스나 이쪽 지방에서는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굉장히 바디 설계가 넓기 때문에 공명감이 풍부하고 그닥 클리어하진 않지만 굉장히 노래하는 풍부한 울림이 있는 그런 악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절되는 거, 딱딱딱딱 끊어지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가 나도록 악기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합시코드라는 사람들은 뭐 특정한 딱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곡에 따라서 이 곡을 하려면은 이탈리안 스타일이 어울리겠구나, 이 곡을 하려면은 프렌치 스타일이 어울리겠구나 해가지고 악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제가 유명한 악기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탈리안 스타일, 초기 이탈리안 스타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작고 날렵합니다. 그리고 그닥 그렇게 장식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악기인데요. 이거는 저기 뉴욕에 가면은 뭐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딱 보시기에 무슨 미니어처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긴 악기고요. 이 본체가. 이 전체가 하나의 무슨 조각품이라고 할 만큼 이 세트로 다 돼 있죠. 이 조각까지. 그래서 이 밑에는 사실은 바다를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물결이 있고요. 이거를 바다에서 이 사람들이 악기를 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고통에 신음하는 표정으로 악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바다처럼 물결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날 박물관에 있는 악기들은 거의 다 복원이 돼가지고 실제 연주가 가능한데 아쉽게도 이 악기는 복원을 아직 안 돼가지고 눈으로만 즐길 수 있는 악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 위해서 연주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저는 항상 궁금한데 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한 악기입니다. 이거는 1640년에 엔트워피라는 오늘날 네덜란드에 있는 지방이죠. 그 안드레아스 루커스라는 사람이 만든 합시코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합시코드 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악기인데 그 바이올린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면 합시코드에는 루커스라는 이제 일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제작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이쪽 지방에서는요 악기의 장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글자가 보이시죠? 이거는 라틴어의 속담을 여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뭐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라던가 뭐 음악은 마음을 치유한다 뭐 이런 격언들을 적어놨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대리석을 모사해가지고 페인트를 다 해놓고요.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악기는 지금 예일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 악기를 볼 수 있고 연주자들도 이 악기를 통해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루커스 악기들이 아까 보셨던 이 루커스 악기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 악기들을 신주 다루듯이 하는데 문제는 서양음악사도 100년, 200년이 지나다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파리의 뭐 베르사유 궁전에 맞는 인테리어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음역도 이때 당시의 음역보다도 훨씬 더 100년, 200년 지나니까 더 많은 음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높은 소프라노가 필요하고 더 많은 베이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들을 가지고 이 루커스 악기를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역도 건반도 수도 넓히고
그리고 옆면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장식도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화려한 그림들로 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1612년에 만든 악기인데 라발망이라 그래가지고 개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 같은 경우는 파리에 있는 그 악기 박물관에 가시면은 입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장식들이 다 되어 있죠. 이거 역시 1252년 그 루커스와 같은 일가인데 쿠시라는 사람이 만든 악기고 1701년에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한 악기입니다. 이거 역시 파리에 가면 악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장식미를 중시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화려한 장식과 그림으로 수를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머리로 악기를 떠받치고 있죠. 굉장히 칠이 미안할 정도로 정수리에 이렇게 악기를 이고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건반이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루커스가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악기 역시 복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이 악기로 치는 영상이 또 많이 나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둥그랗게 오늘날 피아노도 둥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르크에서 1728년에 만들어졌던 악기인데 뭐 바하의 음악을 한다던가 독일 작곡가 우리가 친숙한 독일 작곡가의 연주를 할 때는 이런 악기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보시면은 데코레이션이 조금 프랑스랑 또 많이 느낌이 다르시죠. 독일 악기들의 데코레이션이 조금 이제 좀 과한 면도 있고 그로테스크한 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악기가 방금 이 악기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베를린의 샬롯텐부르크 궁전에 가시면은 아직도 그 딱 전시되어 있는데 그 소피아 공주가 사용했던 개인 악기라고 합니다. 미트케라는 사람이 1704년에 만든 악기인데 이거 역시 그 바하가 사용했던 합시코드가 바로 미트케가 만들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갑자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양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서양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워낙 동양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동양적인 것에 대한 어떤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장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일단 프랑스로 가볼게요. 베르사유 궁전에 가시면은 이 악기가 또 이렇게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블랑셰라는 사람이 1740년에 만들었던 악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블랑셰라는 사람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악기를 납품하던 합시코드를 납품하던 그런 제작자고요. 오늘날의 거의 표준과 같은 합시코드 모델이 돼서 요새 이제 합시코드를 새로 만들 때 특별히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으면은 가장 표준이 되는 모델 데코레이션 스타일이 됐습니다. 이게 블랙, 레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악기는 또 재미있는 게 아마 이 그림 아시죠? 어떤 작곡가인지 아시죠?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궁전에서 연주하던 그림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악기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다리 모양이랑 빨간 부분 안 보이지만 옆면이 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왕족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 이 악기를 사용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또 넣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랑셰가 만들었던 1733년 악기인데 별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프시코드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하프시코드를 다시 만드는 사람들도 이 악기를 모델로 똑같이 데코레이션을 카피해서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소품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악기를 좀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 또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그 1749년 구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악기도 보면은 굉장히 중국풍의 그림 그려져 있죠.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그 중국풍의 이런 것들이 대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악기에까지도 장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그 악기 박물관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지금 파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판 이 사운드보드라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악기도 아마 무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실 건데 이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 꽃장식이라던가 잎장식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1769년에 만들었다, 뭐 블랑셰가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 적어놓기도 했고, 당시 유행했던 그런 꽃 그림이나 이런 새 그림, 풍경화 이런 것들을 이 빈 공간 없이 이 향판에도까지도 이렇게
그려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사랑받고 뭐 예쁘고 아름답고 눈으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런 악기인데 그럼 왜 갑자기 역사의 주역에서 밀려났을까요? 그거는 또 역시나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1750년 이후에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이 있죠.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귀족들만 향유했었던 음악인데 이제는 누구나 다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살롱이라던가 궁전을 벗어나서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해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소리가 엄청 커야겠죠. 작은 악기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이 이제 일제히 개량을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현 종류라던가 활 종류를 바꿔가지고 최대한 소리를 틔워가지고 크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오늘 아까 공연에 사용하는 플룻 같은 악기도 목관이었지만 이제 금관으로 바뀌죠.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개량해 나갔고, 하지만 합시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기털로 튕기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세기털이라는 게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얼마나 어떻게 개량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개량해서 조금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피아노는 한편 때리는 힘이 강하게 할수록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피아노가 약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300년 이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즐겼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취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피아노가 일약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랬는데요. 이때만 해도 그 합시코드라는 건 귀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전유물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치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궁전에 쳐들어간 백성들이 합시코드 파괴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이는 그런 빛깔 번쩍한 그런 악기들을 다 끌어다가 땔감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시듯 박물관에 남아있는 악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전란을 살아남은 아주 생명력이 끈질긴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1800년도 뭐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등장하는 그 시대쯤 되면서부터는 합시코드라는 거는 이제 서서히 감추기 시작하고 아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한 악기가 그대로 사장돼서 끝났으면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역사에 묻혔으면 굉장히 슬픈 일일 텐데 다행히 사건이 일어납니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엑스포거든요. 엑스포에서 이 파스칼 타스강이 만들었던 이 프렌치 악기를 드디어 선보이게 됩니다. 피아노 그 파리에 있던 에라드라는 피아노사가 복원해가지고 짠 하고 선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시코드라는 것으로. 이 1889년 파리 박람회라는 것은 이때만 해도 그 서양 음악에서 굉장히 새로운 걸 또 추구하던 시대였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 상상력이나 창조성이 고갈이 돼가지고 새로운 걸 굉장히 갈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에 뭐 합시코드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한 민속악기라던가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새로운 민속악기 이런 막 새로운 악기들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시코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신선하다. 옛 것이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평화해가지고 갑자기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합시코드에. 그런데 그 합시코드라는 게 그대로 순탄하게 그럼 또 승승장구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합시코드를 가지고 두 가지 세력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량파와 복원파인데 당시만 해도 뭐 진화론적인 관점이라 할까요? 옛 것은 무조건 안 좋기 때문에 고쳐 나가야 된다. 개량해야 된다. 옛 것은 열등하다라는 그 개량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옛날 모양의 합시코드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합시코드의 안 좋은 점, 어떻게 하면 소리를 더 크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이 피아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의 악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개량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악기거든요. 딱 보기에도 조금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 악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한때는 1950년, 60년대 되면은 이게 합시코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사운드를 두고 보니까 그렇게 개량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좋지가 않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뻗어 나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파들이 이제 다시 반성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 바하가 썼던, 핸델이 썼던, 비발디가 썼던 그런 악기일까 고민하던 것에 옛날 그대로의 방법으로
옛 모습 그대로의 설계를 가지고 재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히스토릭 합시코드라는 오늘날 이런 합시코드이고요. 네. 한편 또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그 시대 연주라 그래가지고요, 원전 연주라고도 하는데 옛 음악은 옛 음악에 맞게 옛 음악의 악기로 옛 음악 스타일로 하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한다, 바하의 어떤 곡을 연주한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시대의 악기인 피아노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악기인 합시코드를 쓰자, 뭐 그 시대의 연주법으로 하자, 그 시대의 바이올린, 그 시대의 뭐 플룻, 목관 플룻 이력으로 연주하자, 그런 움직임이 퍼져가지고요. 오늘날은 또 중요한 클래식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연주할 이 악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파리에 있다는 그런 화려한 악기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거는 클라우드 라브리체라는 사람이 1690년에 만들었던 이 악기를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한 거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카피한 건 아닙니다. 이런 노세 같은 건 없고 이 다리 수도 좀 줄여가지고 가깝게 카피한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 악기는 지금 독일의 어디 지방이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디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이대로 있고요. 이 악기는 그 독일 땅이자 뭐 영토 변화가 많았으니까 프랑스의 영이기도 했던 그런 이제 중간 지역에서 위치했던 악기인데, 오늘 이따가 연주하는 곡이 바하의 협주곡이 워낙 이제 파워풀하고 또 약간 광적인 현란한 곡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드라이하고 파워풀하고 잘 뚫려 나가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합시코드에 대해서 좀 정보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대 연주나 이런 고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주자들을 모시고 다음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